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헌법학회 회장이시고요. 헌법학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최근에 조선일보에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의견 광고를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4일에 방송도 해드렸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헌법학자이신 김학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원래 66세시고요. 만으로 고려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독일 쾰른 대학에서 개원교수로 일을 하시고 강원대학에서 법과대학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퇴직하셔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헌법 위반 사례를 보시고 하도 화가 나셨는지 이 개인 광고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아주 이 내용이 직설적이고 또 쉽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이 광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 광고는 왜 내셨습니까? 사실상 문 대통령이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특별한 애착을 보이시는데, 그렇죠. 금년의 추모사를 보면서 헌법학자 양심으로서 이 문제를 도저히 묵과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학자로서의 양심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계 고문 김학성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제목이 헌법 위반이라고 딱 찍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하면은 그건 탄핵감입니다. 바로. 그리고 때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딱 집었을 정도면은 자신이 계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 위반이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헌법 위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헌법, 우리 광고, 이 아주 잘 쓴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첫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경의 반란 진압이 국가폭력인가? 문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유별난 집착을 보인다. 역사를 왜곡까지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고 한다. 작년 72주년 기념사에서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반기를 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지지한 반란 세력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찬사다. 금년기념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무시무시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방금 읽으신 대로 작년에 그 추모사를 보면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에 직면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통일을 꿈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4.3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썼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설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상당히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모자인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북으로 넘어가서 소위 그 해주 선거라고 하는 그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원회를 창설하는 그 선거에 관여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미화를 하셨어요. 먼저 꿈을 꾼 자다.
그래서 그것도 참 국가 반란 세력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인데 그렇죠. 그것도 야,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제 지녔었는데 예. 올해 됐다 이거죠. 올해는 정확하게 한 2걸음을 더 나가졌어요. 2걸음을 더 나갔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진압하는 군경을 국가 폭력이다라고 해서 역사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버마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미얀마를 보면 지금 근데 그 미얀마 국민에 대해서 군경이 지금 총을 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위는 국가 폭력이죠. 그게 국가 폭력이죠. 미얀마가 국가 폭력.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일을 행한 사람은 정말 공소시효를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그건 엄중히 처벌해야 옳다.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우리 4.3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군령이 진압을 했는데 그렇죠. 진압 세력을 국가 폭력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 국방부 장관과 경찰총장까지 데려와서 앉혀놓고 그래서 저희 국민들에게 이게 보여지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헌법 교수로서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쓰여지신 대로 1948년 5월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 남노당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폭동을 무슨 통일을 꿈꾼 것 같은 것처럼 미화한 것도 문제고요. 이번에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들을 진압하는 행위를 군대와 경찰이 더구나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진압을 한 행위 자체를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국가폭력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린 것은 이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를 보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헌법 딱 2군데에서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쓰는가 하면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자유를 더 썼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 총강에 보면 이제 통일조항이 나옵니다. 그 통일조항을 보면 그렇죠. 통일을 민족 간에 그냥 무조건 그 통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조건을 달았거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그랬습니다.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 역시 우리 조 선생님 대가답고 다 아시네요. 우리 헌법은 딱 2군데에서만 자유란 말 썼거든요. 그 이유는 공산주의가 근데 자신들을 민주주의라고 약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적대되는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그런 헌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통일조항도 아무런 통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모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금 예컨대 부정한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말과 우리가 정통성이라는 말을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체성은 오늘을 묻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본질이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그 본질을 묻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공고히 하도록 했단 말이죠.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계승했다. 또 임시정부는
이 3.1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정통물을 우리가 따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의 만주 항일 투쟁을 나름의 정통성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 우리는 거기에 정통성 근거를 삼고 있고 우리의 본질은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그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의 가장 국가의 본질인 정체성을 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냐 하면은 이 세습 독재로 전락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설립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무장폭동한 것을 통일을 꿈꿨다라고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을 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 부정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고 헌법 제4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 두 조항 헌법 4조 위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문가, 헌법 전문가 헌법 4조 위반 이렇게 보면 됩니까? 특히 4조는 이건 통일 문제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헌법 전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또 헌법 66조에 또 위반이 되는 것이죠. 66조는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영토의 보전, 국가의 독립, 그다음에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 뭐 이거죠. 그렇습니다. 45개죠. 거기 보면 이제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런 문 대통령의 추모사는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저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자유민주적 정치 체제, 시장 경제적 경제 체제로 구성된 그 국가의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통성, 정체성 플러스 하나 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은 헌법이라든지 모든 체제가 스탈린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대통령을 뽑고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구나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국제적 공인까지 받았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성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에다가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정체성, 정당성, 정통성을 다 가진 나라가 한국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되었다. 이런 취지로 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강론으로 나오는데 이 광고, 지난 4월 14일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이 학자적 양심으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의견 광고 낸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 문단은 이렇습니다. 헌재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의 본질을 공산 무장 세력의 반란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개념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남로당 무장 유격대에 가담한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과 군경의 가족, 선거 업무 관여자를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 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소수 의견은 제주 4.3 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파괴하려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다. 현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이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은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 있는 힘을 가진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연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4.3 특별법은요, 두 번 만들어지는데, 예.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2000년에. 예. 그러면 이제 금년에 2021년에 정부 개정이 이제 됐지요. 근데 이제 2000년에 만들어진 그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다퉜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예. 이건 소송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 해서 각하를 내렸는데 예. 이례적으로 본안에 대해서 일부 판단을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예. 누가 그러면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유족이라든지 여러 뭐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냈는데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가 된 거거든요. 했는데, 예, 예.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 각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면 4.3 사건의 희생자가 누구냐? 희생자 개념을 밝힌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헌재가 밝히고 예, 있어요. 근데 사건의 본질은 아홉 분 모두가 다 예. 공산 무장 세력의 이 반란이다. 그렇죠. 그는 뭐 일치된 의견입니다. 9명의 대법관 말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입니다. 전원이 헌법재판관. 전원 4.3 사건의 본질은 9대0입니다. 9대0이죠. 공산 무장 세력들의 반란에 대한 진압이다. 예. 그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7사람과 2사람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7분은 그런 4.3 사건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예. 예. 예, 그런 것이고 2분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가담했으면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아, 예. 희생자의 범위를 좀 달리 봤습니다. 예. 그러나 2분은 더 넓게 본 거죠. 더 넓게 본 예.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공산 무장 세력의 그 반란이고 폭동이었다. 예. 그거는 9분이 일치되게 의견을 대변했거든요. 예. 다툼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7분과 2분이 견해가 다르냐? 희생자 범위에 대해서. 예. 그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잘 아시지만, 20세기 초를 보면요. 1900년 초를 보면, 그 정치학적으로 공산주의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예. 예. 그러니까 1917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신생 국가에게 소련이 이제 자기의 그 위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마술을 이제 놀리는 거죠. 예. 마술을 펴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노동자 농민의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예.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많은 나라들은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해방 전국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보면 우리나라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이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아시지만 예. 그 70%나 80%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를 많이 그렇죠. 했단 말이죠. 예.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소장농이 한 75%였습니다. 예. 예. 그렇죠. 소장농. 예. 지주가 얼마 안 되고 소장농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장농들을 다 독립시켜주고 그렇죠. 농민의 나라로 만들어준다니까 거기에 귀가 그렇죠. 솔깃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도 했건데 그 당시에 뭐 20대였으면요. 그렇죠. 저도 좌파했을 거예요. 좌파의 수확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좌파에 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이 대목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저희가 공산주의가 안 되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참 우리는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 예. 근데 그 당시 몽골도 공산화됐죠. 그렇죠. 중국도 공산화죠. 북한도 공산화죠. 그렇죠. 남한이 나라가 큽니까? 그렇죠. 이 공산화되는 것은 공산화가 안 된 것이 세계 정치사적으로 보면
정말 기적에 갖고 내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와서 보면 7분의 재판관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 예.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이 사회주의 배경이 많이 있었으니까 멋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많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냥 야 이거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인지 제가 좋을지 몰라도 뭐 쫄딱이 비슷하게 예.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희생자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요. 희생자로 본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문제하고 돈을 주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2000년 그 특별법 때문에 제주 4.3 공원이 만들어졌고 4.3 묘역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 7인 의견에 따라서 적극 가담하지 않은 분들은 4.3 묘역에 안치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분 견해 따른다면 그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나 7분은 묘역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건 왜냐면 인류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금전적 보상은 안 돼요. 네.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21년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뒤집어 가지고 개념 자체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사람, 소극 가담한 사람 불문하고 명예회복은 이제 이미 했지만 돈까지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정말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이다. 이 보상 문제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이 희생자의 개념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했는데 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폭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절대로 희생자 개념에 넣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분은 9명 중에 7분은 그렇게 다수 의견을 냈고 2분은 그게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직간접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다 희생자로 볼 수 없다. 관여자 모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간접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희생자로 볼 수 없어가지고 명예회복 대상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더 범위가 커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4월 14일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낸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는 대목에서 이제 보상 문제를 따지셨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무고한 양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제목이고 당시 군경과 무장교육 때 충돌 과정에서 희생당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허용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자들을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인데 얼토당토 않다. 그러나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는 재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특별 재심으로 재심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직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한 나머지 2,000여 명의 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재심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살인, 간첩 등의 죄를 범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돈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이룰 수는 없다. 자, 이걸 읽어보니까 이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한 2단계, 3단계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네, 얼토당토 않죠.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죠. 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당시에 진압군, 군경이 근데 남로당 이 폭력대들을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양민이 희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잉 진압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때문에 남로당들이 근데 지금 또 미운 양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양민들을 학살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된 분들 또는 남로당이 학살한 이 많은 양민들은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까지 하시 7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009년에 통과된 이 법을 보면요. 법을 보면 명확하게 그 당시 군법에 의해서 유죄를 받은 우리는 보통 수용자라 그러는데 이제 이 당시는 수용인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그래서 수용인들에 대해서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은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또나 70년 됐으면요. 딱 일견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어떻게 뭐 가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70년 지났으면 모든 공소시효가 형법상 공소시효는 다 끝났거든요. 그럼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2019년인가 2020년인가에 2건의 그 재심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해줬는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심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면 뭐 이 내란죄, 간첩죄, 뭐 사람 죽인 뭐 살인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몽땅 다 어렵지 않게 재심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그게 특별 재심이에요. 근데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면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권고하겠죠. 그럼 박범계가 마지못해 하듯이 2,000명 다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줄 겁니다. 이런 서비스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근데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것도 좀 이게 통탄할 노릇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돈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에 좀 나라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2019년에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재심을 청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뭐 시간 관계상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얼토당토하게 뭐 공소 기각도 하고 뭐 무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이 양자 모두에 대해서 2019년에 나온 분들이 18명인가 그랬는데요. 53억 4천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작게 받은 분은 7천만 원, 많이 받은 분은 14억 정도 이상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국가 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103억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그도 이 제주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른 데서 못해요. 제주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을 했는데 재밌는 게 판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얼추 신문에 봤는데 그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국가가 그 불법을 행했단 말이죠. 그걸 재심해서 판사가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배상을 그 심리하는 판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국가가 불법을 했다는 걸 갖다가 입증해 봐라 말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신머리가 좀 똑바로 바뀐 판사인가 보다.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재심을 허용해 준 판사. 그건 저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부장인데. 근데 그 재심을 보상을 받고
국가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판사가 약간 제동을 건 거예요. 예, 예. 얼마큼 걸었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변호사는 당황했겠죠. 그렇겠죠. 이미 재심에서 국가가 불법을 했다는데 예. 그걸 왜 근데 입증하냐 말이죠. 예, 예. 입증이 되나요, 그게? 그렇죠. 안 되겠죠. 6월 달에 그 재판이 열립니다. 예. 좀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예. 국민들이 알면 예. 판사들도 예. 제정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저희 시민연대에서는 공소기각과 재심을 허용해 준 판사 있거든요. 예. 판사와 검사를 저희가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 재판한 판사와 검사를 저희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할 건데, 다만 검사는 그 사건에 큰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검사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예,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식의 판사와 검사가 역사의식이 없이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재심을 허용해 준 것은요. 그 역사 앞에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아마 여기 남로당 소속원이든지 뭐 남로당과 연루된 사람들이 내란, 살인, 간첩 등을 중재를 보내가지고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그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다시 재심하려면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게 재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다음에는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이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도 않았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70년 만에 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재심을 가능하게 사실은 지금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는 맞지 않으니까 특별 재심을 허용하고 여기에 또 직권 재심까지 허용하는 이중 장치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한다. 여기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재심이 받아들여지가지고 무죄가 선고되어 버리면은 무죄에 따른 또 형사보상 네, 금을 또 청구를 하게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다음과 읽으시기 전에 한번. 이 법의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대 국회 4.3 총선 전 작년에 4.3 총선 4.15 총선 4.15 총선 4.3이었죠. 제가 아주 4.3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4.15 총선 전에 20대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20대 국회 때 이거의 4.3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요.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는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그 4.3 사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군법회의로 유죄 판결 받은 수용자 그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거에 무효화시킨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 있었어요. 그럼요. 여기 못 썼으면 이게 스페이스 때문에. 그럼요. 20대 국회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죄 판결 받은 군법회의 판결을 일과에 무효한다. 그게 요거 이제 통과되기 전에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있었습니다.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왜 통과가 안 됐느냐. 문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기재부가 보니까 대략 추산되는 예산이 1조 8천억쯤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재작년에 참 돈이 없는데 1조 8천억 우리가 기재부가 1조 8천억이면요 실제 더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지난번 그 4.3 특별법을 만드는데 1조한 조수가 있어요. 그 뭔가면 민주당이 용역을 밟기 위해서 그걸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건국대학교 현재 교수입니다. 예. 그 사람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예. 보니까 하는 말이 4.3 사건에 이게 통과가 되면 5조에서 6조는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그 용역 보고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5조에서 6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자기가 이 작게 봐도 1조 8천억. 그다음에 그 건국대 이모 교수가 한 것은 5조에서 6조. 그러니까 기재부가 난색을 폈습니다. 문 대통령 부하가 반대한 거예요. 예? 또 하나 법무부는 왜 반대했느냐?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법무부가 난색을 표현했어요. 군법이 아니죠, 이거죠? 그런 예가 없죠. 근데 다만 이게 예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뭐냐면 독일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나치 하에서 이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처벌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나치가 8개의 조항인가 등 아주 작은 이 법을 만들어서 그때의 나치하의 잘못된 직결재판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 판결들을요 일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법적 조치를 하려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제주 4.3 사건으로 있어서의 그 54년 9월까지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군사 법원의 그 재판이 나치의 재판과 같다는 거예요. 나치 재판과 같. 네? 그런 비유를 할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부하인 법무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통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20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특별재심하고 요 직권재심이 21대 와서 그걸 바뀐 거예요. 그걸로. 그걸 바꿨구나. 그러나 이게 명칭만 바뀐 거지 결론은 같은 겁니다. 결론은 같게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정말 자기네가 봐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또 한 번 양심을 지금 짓밟은 거죠.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20대 그때 발의된 것은 자기네 봐도 좀 너무나 좀 무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용어. 국민들이 특별재심을 합니까? 직권재심을 합니까? 저도 교수 30년 하면서요. 특별재심, 직권재심 제가 처음 들은 용어입니다. 저는 바로 이해했지만 이런 용어를 제가 처음 봐요. 그리고 특별재심, 직권재심이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는 이때 1948년의 이 군사재판은 그 자체가 원인 무효다. 그렇습니다. 왜 원인 무효냐? 국가폭력이니까 원인 무효가 된 거죠. 국가폭력이 그러니까 원인 무효다. 국가폭력이 뭐냐? 바로 나치 같은 그런 잔인한 무자비한 공산당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재판한 거다. 이런 결론이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중단 없이 지금까지 7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중간에서 단절돼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그 재판은 다 원천 무효라는 정신을 깔고 교묘하게 특별재심, 직권재심을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집어넣었다. 기본 정신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거다. 대한민국 체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다는 게 우리 김학성 교수님의 주장이십니다. 이어서 좀 읽어볼게요. 네, 4.3 사건, 제가 읽은 것은 지난 4월 14일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조선일보에 난 의견 광고를 내신 김학성 교수님이 쓰신, 그 문안입니다. 4.3 사건으로 내란죄나 간첩죄 등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7년 등 중형이 선고된 수형인들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으로 5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재심 사건은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건의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관이다.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서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내가 무죄 구형하는 검사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용인이 몇 사람입니까? 무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처음 거는 18명쯤 됐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3월 달인가는 332명이 행불자가 이제 예. 무죄가 되고 수용인이 2명이가 무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행불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어디 갔겠어요? 그 사람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겠죠. 또 일본으로 갔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행불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로당에 반란을 하고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하면 미국으로 갔겠습니까? 이북이나 일본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한 330명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용자만 그렇습니다. 수용자. 이게 더 끔찍한 게 특별 재심, 직권 재심을 허용하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국법으로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30여 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행불자는 이 3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렇죠. 그 법 이후에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눠집니다. 그죠? 나눠진 겁니다. 야. 그러니까 3월 1일자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행불자와 수용인이 무효가 됐지만 아마 박범계가 2,000명 일관해서 직권재심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저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관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죠? 이제 그게요. 조금 이제 시간이 선생님 가능합니까 이게?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니까 가능한 쉽게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재심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네들이 이제 선택한 재심 내용은 뭔가면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과거 군법회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입증하죠? 그런데 법에 보면 그 이제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무상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확정 판결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없잖아요. 없죠. 그럼 거기에 보면 또 단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증명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증명. 자, 그러면 사실상 증명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을 이제 재심을 청구해요. 할 때 어떻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판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첫째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에 행해진 것이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고 진술합니다. 한 줄. 불법이었다. 그 다음에 재심 청구인의 진술. 나 그때 매 맞고 했다. 그 진술 하나. 딱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 당시는 73년 전에는요, 공소장도 없고, 그 다음에 공소사실 기록한 각종 서류도 없고, 판결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그때가 곧 끝난 다음에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재판 자료가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는 남아있느냐? 수용인 명부는 남아있어요. 명부만 남아있습니까? 명부만. 거기 보면 1번 홍길동. 근데 형법 몇 조 위반. 그다음에 범죄사실 내란죄. 2. 국방경비법 32조 위반. 간첩죄. 요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록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는데 재심을 어떻게 허용해줬느냐. 당시 판검사 사법경찰관이 두드러 패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억지 자백을 얻었다고 사실상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줄. 두 번째는 재심 청구한 사람이 나 매맞았다. 그거 한 줄. 그 두 줄을 듣고서 법원은 그때의 판검사,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허용해 줍니다. 이게 재심 허용이죠. 그건 재심 허용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 재심을 허용하면요, 다시 본안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다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전속 관할이에요. 거기다 그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재심이 안 돼야 되는데 재심을 허용해줬어요. 허용해줬습니다. 그럼 다시 본안 재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이 오면 이제 이 살인죄도 범하고 뭐 강도도 범하고 뭐 강간도 범해가지고 뭐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죄가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강도도 범하고 강간도 범했으면 나중에 법관이 살인죄를 빼면 양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게 본안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심을 허용하는 재판이 있었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본안을 재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러면 그 당시 이 재심 청구인들이 유죄임을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 사실을 낭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하는가면 이제 홍길동입니다. 재심 청구인이 피고인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가 만약에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결론은 살인죄인데 그렇죠. 거기에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홍길동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가서 누구와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을 가서 죽였단 말이죠. 그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지. 그래야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맞냐 말이죠. 아니다. 기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특정을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꾸지람을 합니다. 꾸지람은 제가 만든 이건 조작입니다. 이거 뭔가면 판사 모른다면 그런 가상을 하시는 거예요. 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봐 여보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왜 특정을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특정을 못하니까 판사는 뭐라는가 하면 당신 공소 사실을 특정을 못해서 안 돼. 그럼 공소 사실을 특정을 못하면요 공소 기각으로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소송은요 이 원고가 이기느냐 피고가 이기느냐 이렇게 갈라지는데 민사나 행정이나 헌법재판은요. 근데 이 형사소송은요 유죄냐 무죄냐 말고 다양한 판결 주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유죄 무죄를 끝까지 가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판을 중단합니다. 그럴 때 법원이 그냥 재판 중단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럴 때는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중단을 시켜요. 그렇게 그게 공소기각입니다. 근데 공소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건은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공소기각이 됐어요.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하러 갔습니다. 형사보상은요 무죄라 해야 됩니다. 무죄래. 공소기각까지는 안 되네. 공소기각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소기각을 받아서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공소기각을 받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될 수 있는 경우라야 보상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예냐 말이죠. 예전에 보면 이 간통죄가 친고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이제 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보니까 증거가 넘쳐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로 기소했어요. 재판 중입니다. 이제 구속돼서 재판 중이에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냥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그래서 두 발이 손에 들어 비나요? 빌어가지고 부인이 에이 애들도 있고 한번 용서해 주자. 그래서 고소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친거죄에서 고소를 취하면요. 더 이상 재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때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공소기각의 판결로 끝을 냅니다. 예. 그런 공소기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남편이 3개월 동안 이제 이 구금돼서 재판을 받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3개월 구금됐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법원은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 뭔가면 공소기각이 없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죄 될 수 없지. 요거는 무죄가 안 되죠. 그렇죠. 증거가 넘치니까. 그렇죠. 요런 공소기각은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합리적. 자, 그럼 요번에 요 무죄 공소기각 받은 사람이 돈 달라고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판사가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프죠. 왜냐면, 야, 이거 돈을 좀 줘야 될 텐데, 이 공소기각이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법원이. 안 되겠죠? 예, 판결도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제가 조사할 겁니다. 밝힐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도 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 없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본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어요. 그게 53억이에요. 첫 번째 공소기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판검사들이 반성을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면, 어차피 봐줄 건데, 공소기각하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검사도 어떻게 하느냐. 공소사실을 특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에서는 검사가 과감하게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죄입니다. 그 판사는 머리가 안 아프죠. 검사가 무죄라는데, 뭐 판사가. 그렇죠.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무죄입니까? 알았습니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소기각이 있었고 무죄가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에 대해서 다 형사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줬습니까? 자, 그러면 그 논리상, 검사가 무죄라고 하는 이유를 달 거 아닙니까? 뭐라고 달죠? 왜냐면 무죄를 구형할 때 이유를 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쳇바퀴처럼 논리 못 주는 생들인데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데 왜 공소를 했느냐? 왜 기소를 했느냐? 무죄 구형하려고 기소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전부가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도 제가 볼 때는 양심 있는 검사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결국 법의 농단이네. 정말 이게 법을 장난처럼 취급하는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4.3 남로당 무장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7년 등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살인, 내란, 간첩 이런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무죄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거액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 자료가 없어요. 재판 자료가 없고 수형인 이름 명단 하나만 달랑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주고 형사보상금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법 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와 판사가 머리를 짜내서 지금 구형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다 이게 장난 비슷하게 됐다 이겁니다. 장난 비슷하게 됐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차라리 딱 뭐 혁명이 이게 어디 공산혁명이든지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48년의 대한민국은 그게 반역 정권이었다. 나치 독일과 같은 거니까 그 나치 독일 시대에 있었던 재판 결과는 다 무효시켜버린다. 이랬으면 되겠는데 결과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계속 법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사매고 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에게 충성하는 그 검사, 판사들의 지금 하는 행위는 1948년 대한민국 자체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 계속성을 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이고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참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양민들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좀 보완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6개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 양민범위, 양민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 법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이 문 대통령의 추모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조사 범위를 정할 때 순수한 양민이 아닌 그렇죠. 그걸 넣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양민이 아닌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유죄 판결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직간접적으로 그 가담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양민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적극 가담은 했지만은 유죄 판결까지는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돈을 주려고 하는데 순수한 양민에 대한 그 보상은 뭐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가 돈을 좀 아껴서 정말 진정한 양민만 보상을 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확대를 시킬까봐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때 이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 그 양민이라고 합니다. 양민 희생자가 참 많습니다. 좌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좌우 다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국가 보상은 우리 김 교수님이나 저나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왜 내란 살인 간첩 등을 저지른 이런 남로당 무장폭동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까지 명예회복해주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왜 여기 끼워 넣느냐 이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왜 끼워 넣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끼워 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끼워 넣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 보상시켜주면 아마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무장 반란자들을 영웅으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부정된다.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다고 봐야지.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이제 또 제주지법에서 이제 이 무효 판결 나왔거든요. 이제 신났죠. 이제 뭐 재심만 청구되니까요. 그러면 청구하면 그 법원도 머리 안 아파요. 검사도 머리 안 아프고 무죄 구형하고 판사는 이제 무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2019년에 공소기업과 무죄를 받은 분들은 생존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애들이 했는데 어젠가 그제 나와 있는 그 무죄 판결은요. 재밌는 게 특색이 피고인들이 한 10대 명 나왔는데요. 18명인가 그랬는데 거기 보면 피고인들이 다 죽은 분들이에요. 1번 망 누구누구, 망 홍길동, 2 망 누구누구. 그럼 누가 했느냐? 다 유족들이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유족들이 70년 전에 사건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유족들이 다 청구해가지고 무죄 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국가배상, 손실보상 또 형사보상 청구하고요. 또 이제 국가배상도 또 청구하겠죠? 참 이게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이 광고 김학성 교수님이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의견 광고 낸 뒷대목이 이렇습니다. 2021 특별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 배치, 2021 특별법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에게 특별재심, 직권재심을 허용하면서 무죄,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2001년 헌법재판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 그러니까 2001년 헌법재판 결정은 희생자, 국가가 보상해주고 명예훼손 시켜줘야 할 희생자를 엄격하게 규정했는데 희생자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냐? 남로당의 무장폭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딱 했는데 이 주도적으로 가담해가지고 내란 살인 간첩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까지 명예회복해주고 국가 보상해주려고 하니까 이거는 2021년 헌재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과 이번에 이 재심이 엇갈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쯤에 그 현행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위원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헌법소원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서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헌재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2001년 전원 일치된 헌재 결정을 정면 무시하는 입장을 어려울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하겠는가? 또는 이제 이게 보통 헌법 소원을 내면 한 1년, 2년 걸립니다. 그럼 제가 5월에 내면 내년 5월 이후에 결정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그럼 대통령 임기도 다 끝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권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목표로 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3월 달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5월정에 한번 내려고 하고요. 그때 우리 조갑재 선생님 TV 시청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여유가 되시면 많은 성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 사건을 내는데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뭐 시공 한장 역대에서 그렇죠. 혜택 받을 마음은 없고요. 소송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좀 읽으시겠지만 제가 이 의견 광고를 냈더니만 어떤 분이 그저께인가 청와대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을 요약해가지고 문 대통령 이거 탄핵 사유다. 그래서 탄핵하자라고 이제 청원을 냈어요. 근데 혹시나 주변에서 그걸 아시게 되면 청원도 좀 확인해 보시고 아니 청원도 해주시면 동의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하여튼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된다. 문 대통령의 2021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작년 추모사도 아슬아슬했는데 금년 추모사의 국가폭력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이며 헌법 수호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화할 의무를 말한다. 추모사는 위 규정, 특히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에 위배된다. 이게 총결론입니다. 총결론. 여기 66조 말고 취임 선서도 위반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다 나열을 안 한 게 그래도 이것저것 뭐 얘기하는 것보다 딱 부러지게 제가 볼 때는 60조 2항에 그다음에 헌법 전문에 2개 그러니까 이제 특히 60조 2항만 보면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라고 엄중하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참 이 내란 주동자들에 대해서 내란 주동자들을 진압하는 우리 군경 그렇죠. 목숨을 걸고 희생당한 그 군경들을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제 결론을 내렸고 더 이상 이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특히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군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군, 그 다음에
경찰입니다. 경찰의 명예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무장폭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군경이 진압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본토로 상륙해가지고 한국 전체가 완전히 6.25가 나기도 전에 이미 지금 시리아처럼 내란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막은 군경의 진압을 국군 통수권자가 이건 국가폭력이다라고 규정하면은 그때 국방장관은 거기에 항의하고 사표를 내야 됩니다. 항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표 내야 돼요. 국군 통수권자의 이거는 불법한 명령입니다. 불법한 명령. 아니 공무원이 불법한 명령을 따르면 공무원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명령까지 더구나 국가의 정통성을 헌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 명령까지 수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의 합참 소속의 대장 7명과 8명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선거 부정론을 앞세우면서 계엄령을 펴가지고 경합조에서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합참의 7명 대장이 성명서를 발표한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군은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도 대통령의 모든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 명령, 합헌적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있는 국군 장교단, 거기는 어떻게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선생님. 네. 제가 그 사건 번호를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미국 국가에 항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은요, 가차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반란이니까요. 반란이니까, 그렇죠. 명예회복, 어린 반푼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형사보상? 어림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 딱 이게 부러집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해서 이제 위헌 제소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헌법 소원입니다. 헌법 소원, 네,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